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네, 다들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 당연히 쉬는 반가운 휴일일 텐데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오늘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죠. 네, 이런 거에 힘들지 말고 우리 내년부터 열심히 이런 날도 잘 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내용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건 사실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들 중에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을 딱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제가 첫 번째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분명히 수행하는 정부 사무입니다.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이게 민간과도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집행사무. 뭐 집행사무에는 제가 지금 따로 색깔을 치지 않았지만 집행사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사무를 대상으로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 다음 문장도 제가 2번 선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임운영기관, 일단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뭘 주느냐? 행정상의 자율성, 그 다음 재정상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기구지만 너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죠. 대신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정기관, 이게 책임운영기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일단 대상 사무나 설치 해제 조건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설치 해제에 제가 요 인물들을 설명을 했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재부 외에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책임운영기관은 분명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속행정기관, 소속기관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이들과 협의해서 결국 행안부 장관이 메인이에요. 기재부 중앙행정기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법률인지 대통령령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특징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집행 중심의 조직이고 수익을 확보하고 재량 분여, 성과한 기업식의 운영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이 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중앙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구 중에 하나인 부처청 중에 청, 요게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다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현재 특허청. 여기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책임운영기관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속기관의 형태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이 설치가 될 수 있고요. 뭐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긴 빈칸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쭉 가시면 그 다음 제가 빈칸은 여기다 뚫었어요. 자, 이 책임 운영 기관 중에 되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뭔데? 임용권은 네, 장관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임용 시험을 기관장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은 기관장에 의해서 실시될 수 있다. 기관장이 임용 시험을 실시한다. 요거 가지고 제가 빈칸을 쳤습니다. 임용 및 정원도 실제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요. 임용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책임운영기관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얘기는 밑에 있는 운영 규정, 총책이나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소속책임운관의 운영들이 있는데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은 부분들은 별색으로 처리한 부분들은 다 기출되었었던 영역이니까 그거 중심으로 꼭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공공기관 들어가도록 할까요? 공공기관 들어가려면 일단 공기업의 의의부터 먼저 좀 봐줘야 합니다. 공기업이란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조직이죠. 이들이 공공의 공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는 기관.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재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의 유형을 그 다음 페이지 나누고 있는데 정부 부처형이 있어요. 정부 조직과 똑같은 형태의 운영기관이 있죠. 그래서 일반 부처랑 똑같습니다. 일반 부처랑 동일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딱 5가지 종류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일단 정부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편,
우체국 예금, 조달, 양국 관리 이렇게 네 가지. 그다음 책임 운영 기관들 중에서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는 책임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 부처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칸을 치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일단 공무원이 직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공사형이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정부 부처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형태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태 중에서 실제 기재부 장관이 이들을 지정하게 된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그래서 공공기관의 분류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지정을 하죠. 어디에서? 이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형의 공기업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공공기관들을 분류하게 되고요. 공공기관 분류하는 기준과 조건이 좀 달라졌죠. 9번 선지입니다. 예전에는 직원 정원 50인 넘어줬으면 되는데 이제는 직원 정원 300인, 수입액은 200억 원, 자산 규모는 30억 원 이상.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좀 더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기타 공공기관은 이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는 애들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부른다. 요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공공기관 정리를 다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동기이론 들어가 줘야 되죠. 자, 넘어갑시다. 자, 동기이론입니다. 조직행동론 들어갔죠? 조직행동론에서 제일 첫 번째 이론은 구성원들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바로 동기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이론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론 있죠? 내용이론은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 동기 유발의 구체적인 욕구 내용. 그래서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 인간의 욕구에서 그 동기 유발 요인을 찾는 이론은 내용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과정 이론입니다. 과정 이론은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을 보죠. 그래서 동기가 어떻게 유발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과정. 요걸 통해서 동기 이론을 살펴보게 되면 이걸 과정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 보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동기부여의 내용 이론, 별표가 4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학자별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서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슬로우는 사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도 너무 중요하고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 상위 욕구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빈칸으로 고른 건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의 2번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완벽한 충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 이게 실제 relatively well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 표현이어서 빈칸을 제가 여기다 쳤습니다. 어느 정도 충족되면 상위 욕구가 그 다음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요. 매슬로우는 욕구를 단일 욕구로 설명을 했죠. 하지만 이 매슬로우의 욕구를 좀 비판하면서 욕구 이론을 보완했었던 학자가 바로 엘더퍼입니다. 그래서 엘더퍼가 강조했던 건 복합적 동기, 그 다음 하위 욕구의 증대, 하위 욕구의 중요성 증대, 욕구의 후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매슬로우가 5단계로 구분했던 걸 지금 보시는 엘더퍼는 3단계로 구분했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빈칸으로 정리한 건 바로 이 차이점 영역입니다. 매슬로우는 동기를로서 적용하는 욕구를 단일 욕구라고 생각을 했죠. 욕구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는 에더파는 여러 가지 욕구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적 욕구 이걸 동기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복합적이라는 단어에다가 빈칸을 쳤습니다. 자, 그 다음 맥그리거 갈까요? 맥그리거는 X, Y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X와 Y,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한 작업에 대한 그러한 요인들을 X와 Y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 X이론의 의와 인간 간 관리 전략, 그리고 Y이론에 마찬가지로 의와 인간 간 관리 전략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X이론이 설명했었던 건 바로 지금 채찍과 당근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관리해야 한다. 너무 웃긴데 이게 전통적인 기계적 관리법의 관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맥그리거는 X, Y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문제가 워낙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어서 중요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허츠버그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으로 설명하게 된 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요, 상호 독립적인 관계, 상호 독립적으로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요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아지리스 이론입니다. 아지리스 이론은 인간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전통적인 관료제를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관료제가 인간을 너무 미성숙한 존재, 미성숙이면 아까 이야기했던 맥그리거의 X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했다는 점을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맥클리랜드. 자, 맥클리랜드는 동기가 사회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애초부터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현재 사회작용, 상호작용을 하느냐, 요걸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문장은 요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개인이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동기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동기이론 중 내용이론의 가장 마지막 샤인 모형 봤죠? 샤인은 인간의 욕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다양하고 개발적이다. 그래서 제가 빈칸으로 고른 건 이거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되게 직관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동기 이론 중에 네이오 이론까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과정 이론 그리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나 갈등이나 우리 행태 이론의 후반부의 내용들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일 광복절 정말 우리나라 광복했었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기쁘게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하루 잘 보내도록 합시다. 우린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시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